세계 지도 위에는 분명 좌표가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종교, 군사, 안전, 환경 같은 이유가 붙어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만 있을 뿐 왜 안 되는지는 끝까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런 장소들 중에서도 특히 폐쇄적이고 특히 설명되지 않은 6곳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른 이유로 봉쇄되어 있지만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곳은 정말 위험해서 막아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일본 미에현의 깊은 숲,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신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신토 성지인데요. 정작 그 중심 건물은 일반인이 평생 볼 수 없다고 하죠.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이세 신궁이라고 합니다. 내궁과 외궁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내궁에는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상징하는 거울이 모셔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타노 카가미란 이름의 신기인데요. 일본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3가지 보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천황조차 이 거울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보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거울이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확인된 바 없다고 하죠. 더 놀라운 건 건물의 운명입니다. 이 신성한 건축물을 일본은 20년마다 일부러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10년 천궁이라는 의식인데요. 서기 690년부터 시작되어 1300년 넘게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재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용은 약 550억엔, 한화로 5천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목재는 기소 산맥의 특정 히노키 나무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는 것부터 의식이라고 하죠.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신토 사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낡으면 신성함도 떨어진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새로운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건축 기술을 대대로 전승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주장인데요. 20년마다 짓다 보면 장인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서가 아닌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더 어두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계속 부수고 다시 지으면 내부 구조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사라집니다. 오래된 건물을 조사하면 비밀이 드러날 수 있지만 새 건물에는 과거가 없는 거죠. 접근 제한은 더 철저합니다. 내궁 본전은 4겹이 목책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객은 첫 번째 울타리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부터는 신직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세 번째는 고위 승려, 네 번째 가장 안쪽은 천황과 최고위 신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은 물론 금지입니다. 과거 몰래 촬영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발각되면 즉시 퇴장당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건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지붕 끝뿐입니다. 하얀 자갈이 깔린 넓은 마당과 나무 울타리, 그 너머로 살짝 보이는 초가지붕 형태의 건물, 나라의 심장인데 국민은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사 측은 신성함은 거리에서 나온다고 답한다고 하죠. 숲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스즈 강을 건너는 우지바시 다리, 수백 년 된 삼나무가 늘어선 참배길, 자갈을 밟으며 천천히 걷는 시간은 분명 평화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부는 끝까지 닫혀 있습니다. 이곳은 과연 신성한 보호의 공간인 걸까요? 아니면 철저한 통제의 상징인 걸까요? 그 거울이 정말 존재하는지 외부에는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메릴랜드 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한 군사시설 근처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찍어도 접근할수록 엉뚱한 길을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운전자는 지도에 없는 길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전자기 이상 현상인 걸까요? 이 지역에는 포트 미드라는 거대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NSA 국가안보국 본부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근무 인원이 약 4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전 세계 통신을 감청하고 암호를 해독하는 임무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구글 어스에서 이곳을 검색하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기지 중심부는 위성 사진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 형태조차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군 당국은 전파 교란이라고 설명합니다. 민간 GPS 신호를 일부러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보안상 이유로 기지 주변 위치를 정확하게 찍히지 않게 만드는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상 현상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의도된 기술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GPS보다 더 기묘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약 20년간 이 기지에서는 특이한 연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게이트였다고 하는데요. 정신력으로 멀리 있는 정보를 본다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원격 투시라고 부르는 능력이죠. 실험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사이킥 스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적국의 군사시설이나 잠수함 위치를 머릿속에서 구상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참가자는 조용한 방에 혼자 앉습니다. 연구자가 좌표만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위도와 경도 혹은 암호화된 번호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좌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참가자는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거나 말로 설명한다고 하죠. 물이 보인다. 원형 구조물이 있다. 금속 냄새가 난다는 식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참가자 중 한 명은 조 맥모니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퇴역 후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1979년 소련의 신형 잠수함 위치를 투시로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CIA도 그 위치를 몰랐는데 맥모니글의 설명대로 찾아갔더니 정말 잠수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1995년 이 프로젝트를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실용성이 없다는 거였는데요. CIA가 의뢰한 평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은 프로젝트를 왜 그렇게 오래 유지했을까요? 정말 아무 성과가 없었다면 훨씬 일찍 중단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일부 문서는 2000년대에 기밀 해제되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검게 지워진 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검게 칠해진 부분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현재 포트 미드는 여전히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일반인은 정문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기지 주변에는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허가 없이 접근하면 즉시 제지당한다고 하죠. 생각만으로 적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정말 무언가를 보았던 걸까요? 그 답은 여전히 검게 칠해진 문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위험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작은 마을 센트레일리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약 1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땅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962년 5월 27일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마을 외곽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센트레일리아에서는 현충일을 앞두고 쓰레기를 태우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연례 행사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매립장 바로 아래에는 폐쇄된 탄광 갱도가 있었습니다. 불씨가 그 갱도로 옮겨 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무엇이 불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한 주유소 주인이 지하 탱크를 점검하다가 놀랐습니다. 휘발유 온도가 섭씨 77도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정상 온도는 15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면 자연 발화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땅이 아래에서 끓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81년 2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12살 소년 토드 돔스키가 집 뒤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발 아래 땅이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깊이 약 45m의 구덩이가 열려버렸다고 하는데요. 소년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텨서 구조되었지만 구덩이에서는 뜨거운 증기와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질식사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당국은 더 이상 마을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주 비용을 지원했고 많은 주민이 떠났습니다. 집과 상점은 철거되었고
도로만 남은 넓은 공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992년 주 정부는 센트레일리아의 모든 건물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우편번호도 삭제되고 행정구역도 사실상 살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 아직도 도로와 골목이 보입니다. 하지만 집은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금이 간 아스팔트와 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하 화재가 앞으로 250년은 더 탈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센트레일리아 아래에는 약 400km에 달하는 탄광 갱도가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석탄이 남아있는 한 불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소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갱도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으려 했다고 하는데요. 불은 다른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참호를 파서 불길을 차단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하죠. 결국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불을 끄는 것보다 사람을 옮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센트레일리아에는 약 5명의 주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떠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내 고향이다. 불이 나를 쫓아낼 수는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이미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졌고 법적으로도 사라진 땅입니다. 이곳은 후에 비디오 게임과 영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일런트 힐이라는 게임인데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마을의 모티브가 바로 센트레일리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이 간 도로 위에 서서 땅 틈새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공기를 느낀다고 하죠. 하지만 당국은 접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준이고 언제 땅이 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은 인간이 꺼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지도를 지워버리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하에서 무엇이 어떻게 타고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불구덩이로 가보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 중앙에는 거대한 가스 분화구가 있습니다. 지름 약 70m, 깊이 약 30m의 구덩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는 수백 개의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사방이 붉은 빛에 잠긴다고 하죠. 사람들은 이곳을 지옥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원래 가스 탐사를 하던 자리였다고 전해집니다. 1971년 소련의 지질학자들이 이곳에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시추 장비와 캠프가 통째로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덩이에서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술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가스가 인근 마을로 퍼지면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자. 가스를 빠르게 소진시키면 며칠 안에 꺼질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불길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에 저장된 가스량이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야간에 이곳에 서면 사방이 주황빛으로 물든다고 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불빛이 보인다고 하죠.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면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고 하는데요. 온도는 섭씨 1000도가 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 불을 끄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습니다. 2010년 대통령은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소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도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위해, 경제를 위해 불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끄지 못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불을 끄는 순간 가스가 다시 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은 메탄가스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죠. 둘째,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고 주변에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대규모 장비를 동원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셋째, 관광 수입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불구덩이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매년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2014년 탐험가 조지 쿠로니스는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구덩이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열 차단복을 입고 밧줄에 매달린 채 하강했다고 하는데요. 바닥에 도착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온 환경에도 살아남는 미생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섭씨 수백 도의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박테리아. 과학자들은 이 미생물을 연구하면 극한 환경 생명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옥 같다고 생각한 곳에도 생명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구덩이는 우리가 모르는 생태계까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밤하늘 아래 타오르는 불구덩이. 위성 사진으로도 그 빛이 포착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인간의 실수가 만들어낸 영구적인 상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불은 언제쯤 꺼질까요? 아니면 영원히 타오를 운명인 걸까요? 이번에는 불 대신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한 수도원 지하. 그곳에는 약 8,009의 시신이 보관된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1,209 이상이 미라 형태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신은 벽에 기대 서 있고 어떤 시신은 의자에 앉아 있다고 전해집니다. 죽은 자의 도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죠. 이곳은 16세기 말부터 시신을 안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카푸친 수도회의 수도승만 이곳에 묻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타콤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시신이 자연스럽게 미라화되었다는 겁니다. 건조한 공기, 일정한 온도, 특정한 토양 성분,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부패가 아닌 건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카타콤은 부유층의 상징적인 묘지로 바뀌었습니다. 귀족, 성직자, 부유한 상인들이 이곳에 묻히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유언장에 상세한 요구를 적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혀달라, 이런 자세로 세워달라, 이런 장소에 배치해달라는 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옷을 정기적으로 갈아입혀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카타콤 내부는 구역별로 나뉩니다. 남성 구역, 여성 구역, 어린이 구역, 성직자 구역, 전문직 구역. 시신은 벽에 기대 서 있거나 선반처럼 된 구조 위에 눕혀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유리관 속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한때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먼지를 닦고 옷을 정리하고 때로는 새 옷으로 갈아입히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카타콤 운영은 주로 유족의 후원금에 의존했다고 하는데요. 기부가 끊기면 시신은 잘 보이는 자리에서 구석으로 옮겨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끊기면 자리도 옮겨진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죽은 뒤의 위치마저 경제력에 따라 달라졌던 겁니다. 가장 유명한 미라는 로잘리아 롬바르도라는 소녀입니다. 1920년 폐렴으로 사망했을 당시 그녀는 겨우 2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딸을 완벽하게 보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뛰어난 방부 처리 전문가였던 알프레도 살라피아 박사에게 의뢰했다고 하죠. 살라피아는 자신만의 비밀 처방을 사용했습니다. 포르말린, 아연염, 살리실산, 알실산, 알코올, 글리세린을 특정 비율로 섞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로잘리아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남아있고 머리카락도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눈꺼풀 아래로 속눈썹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로잘리아가 눈을 깜빡인다는 이야기인데요. 방문객들은 특정 각도에서 보면 눈꺼풀이 살짝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과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빛의 각도와 관찰자의 위치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루 중 습도 변화로 조직이 미세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설명을 들어도 직접 보면 섬뜩하다고 합니다. 1881년 이탈리아 정부는 공중위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생상의 이유로 카타콤에 새로운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로잘리아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안치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몇몇 시신이 몰래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곳이 관광지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끝까지 둘러보는 건 아닙니다. 수백 개의 빈 눈구멍이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 때문입니다. 일부 시신은 입이 벌어진 채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공포 영화보다 강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곳은 추모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소비하는 공간인 걸까요?
죽은 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시티 남쪽의 운하로 가보겠습니다. 소치밀코 운하. 아즈텍 시대부터 이어진 수로지대인데요. 그곳에는 인형들이 빽빽하게 매달린 섬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고장나고 망가진 인형들이라고 하는데요. 오른팔이 떨어진 인형, 눈동자가 없는 인형, 얼굴이 그을린 인형, 나무마다, 울타리마다, 벽마다 걸려 있다고 하죠. 사람들은 이곳을 인형의 섬, 라 이슬라 데 라스 무네카스라고 부릅니다. 이 섬에는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돈 훌리안 산타나 바레라, 1921년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본래 가족과 떨어져 이 작은 섬에서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채소를 키우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운하에서 떠내려온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익사하는 소녀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 시기에 소녀의 익사 사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훌리아는 그 사건 이후 변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운하에서 인형 한 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인형이 소녀의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인형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소녀를 위한 작은 재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하에는 계속해서 인형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20개. 그는 보이는 대로 전부 주워와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섬 전체가 인형으로 뒤덮였습니다. 방문객의 증언에 따르면 수천 개는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훌리아는 단지 인형을 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인형을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팔을 떼고 다리를 자르고 얼굴을 칼로 긁고 불에 그을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악령을 묶어둘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는 이 행동을 죄책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소녀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벌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훌리아는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형들이 밤에 움직인다. 서로 속삭인다. 소녀가 그들을 조종한다. 2001년 4월 17일 훌리아는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운하 속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익사체로 발견된 곳은 50년 전 소녀가 죽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사고사로 결론 났지만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평생 이 운하에서 살던 사람이 익사할 리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의 가족이 섬을 관리합니다. 관광객을 태워주는 배도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뱃사공이 이곳을 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괜히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섬을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은 엇갈립니다. 어떤 방문객은 인형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형 눈이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한 여행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섬에 발을 디딘 순간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인형들 사이를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다.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 이는 모두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어떠한 초자연 현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섬은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인형들, 비에 젖어 색이 바랜 얼굴들, 텅 빈 눈구멍들. 이곳은 한 남자의 광기가 만들어낸 공간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묶어두기 위한 장소인 걸까요? 그 답은 인형들만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6곳의 장소들, 지도에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보려 하면 여러 장벽이 가로막힙니다. 종교적 금기, 군사 보안, 환경 재난, 인간의 실수, 죽음의 전시, 심리적 공포, 겉보기에는 모두 다른 이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이곳들은 단지 위험하기만 한 곳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일부러 닿지 않게 남겨둔 일종의 금단구역인 걸까요?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실제 위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접근이 제한될수록 궁금증은 더 커집니다. 보이지 않을수록 상상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장소들의 진짜 의미는 아마도 당분간은 풀리지 않고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